안녕하세요, 오토카미 거진입니다. 오늘은 판매량에 대해선 기대보다 아쉬움을 줬던 쉐보레 준준형 SUV인 이코녹스 페이스리프트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번 영상 다음에 구독자인 태국맘님께서 신청해주신 토요타의 라브4를 먼저 제작해 보려 합니다. 우선 라브4 자체가 이코녹스의 수입차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맞는 준준형 SUV이기에 가장 맞는 비교가 아닐까 싶네요. 따지고 보면은 준준형이 아닌 중형 SUV가 맞는 거죠. 모델 재원이나 파워트레인의 비교는 준준형 SUV와 비교하는 것이 맞지만 가격대로는 산타페와 비교해도 될 정도로 옵션에 따른 가격폭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보통 북미에서만 이코녹스가 팔렸고요. 나머지 해외 시장은 캡티바가 팔렸는데 캡티바의 부진이 지속되자 이코녹스가 2018년 6월에 국내로 정식 수입이 되었습니다. 1세대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이 되었고요. 초기 버전은 2.4 V6 185마력 엔진과 5단 IC 미션을 탑재한 단일 모델만 판매하다가 2008년에서 9년에는 스포츠 트림이 추가되어 V6 3.6L 264마력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됐죠. 참고로 1세대와 2세대까지는 중형 SUV에 속했지만 3세대부터 체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2세대가 은근히 긴 시간 동안 판매를 유지했는데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가 되었고요. 182마력의 2.4 직렬 4기통 엔진과 V6 3.0L 264마력을 마크하는 엔진에서 2013년엔 3.6L 301마력 엔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6단 자동 변속기를 채택을 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3세대부터 한 체급이 낮아졌고요. 경쟁 차량으로는 토요타의 라브4, 혼다의 CR-V, 포드의 이스케이프, 지프의 체로키 정도로 추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독 3사와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기에 경쟁 차라고는 할 수가 없죠. 국내 차량으로는 투싼과 스포티지, 그리고 르노 삼성의 QM6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준준형이 아닌 중형 SUV로서 최근 소형 SUV의 차체가 커지는 바람에 굳이 급을 나누기 위한 준준형이라고 쓴 점 참고 바랍니다. 사실 2018년 이코녹스가 발표됐을 때 국내 판매 가격을 2,987만원부터 4,040만원으로 기존 캡티바보다 126만원에서 685만원 상당의 높은 금액 인상분을 발표를 했고요. 이는 출시도 되기도 전에 근시각적으로 보게끔 충분한 역할을 했죠. 하지만 풀체인지된 이코녹스의 상품성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미국 전통 SUV의 수입차라고만 설명이 덧붙여졌고, 당시 대부분의 기사들 역시 너무 비싸다, 옵션 대비 비싸기만 하고 캡티바를 대체한다면서 가격 정책을 고려하지 않았다 등등 상당한 자극적 기사가 많았던 것 또한 사실이죠. 특히 산타페까지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차라리 산타페를 사면 엔진 출력과 변속기의 다단화에도 월등히 앞선다는 말과 함께 거의 이 내용을 컨트롤-C, 컨트롤-V로 붙일 만큼 비슷한 내용들로 도배가 되었기에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차라고 보입니다. 뭐 그럴만도 한 게 캡티바 같은 경우 최상급 모델 선택 시 3천 초중반 가격 구매가 있었고요. 이코녹스보다 오히려 엔진 출력이 더 높았죠. 다만 이코녹스는 운전 보조 장치가 중하트림부터 적용이 되었고요. 프레임의 강판 자체가 굉장히 전보다 좋아진 미국 스타일을 벗고 단단한 프레임을 바탕으로 유럽 스타일의 탄탄한 주행감을 그린 차량이기에 부연 설명 없이 가격이 높아서 안 좋다라고만 하기에는 좀 근시안적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현기차가 안 좋은 것이 아닌 흑과 백의 시각보다 수많은 스펙트럼 안에서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그런 많은 시각으로 봤으면 한다는 거죠. 현기차가 그렇게 차를 만들면 안 될 만큼 그럴 정도라면 차도에서 돌아다녀서도 안 되고 수출을 절대 못한다는 점, 채널의 특성상 다 안 좋은 말만 할 수 없이 최대한 어떤 점이 장점이고 그 차량의 특성을 살려 말하고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실 이코녹스는 뭐 국내에서 산타페를 잡겠다, 투싼을 잡겠다 하고 나온 것이 아닌 실상은 폭스바겐의 티구안의 시장을 어느 정도 가져오고 또한 일본 SUV의 일부분도 가져오고 해서 어느 정도의 판매량의 유지만 생각했던 차량입니다. 국내 차량으로 비교하기에도 가격면으로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와 비교할 만큼 상당한 높은 가격대 때문에 많이 선택받지 못한 그런 비운의 차량이기도 한데요. 1492대로 2020년 한 해 동안 판매량이 12위, 거의 꼴찌를 마크할 만큼 마지막에 나온 뉴 QM6에도 상당한 판매 차이를 보이면서 최하위를 마크하며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북미에서는 27만 대를 판매한 월드 베스트셀링카죠. 지금부터 페이스리프트는 어떤 면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경쟁 차량과는 금액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함께 보시죠. 우선 재원은 지난 세대와 같습니다. 천장 4650mm, 전폭 1845mm, 전고 1695mm,
휠베이스 2725mm로 공차 중량 1730km, 전 후륜 타이어는 235에 50 그리고 19인치를 마크하고 있고요. 수입차 중에서 제일 큰 라이벌격인 도요타의 2021년형 라브4는 전장 4600mm, 전폭 1855mm, 전고 1685mm, 휠베이스 2690mm, 공차 중량 1535km로 전 후륜 타이어는 225에 65 그리고 17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했습니다. 국산차 중에서 제일 핫한 같은 급의 투싼은 전장 4630mm, 전폭 1865mm, 전고 1665mm, 휠베이스 2755mm, 공차 중량 1620km로 타이어는 245mm에 45, 19인치를 마크하고요. 이코녹스랑 가장 비슷합니다. 제원상에서 특히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휠베이스는 라브4가 제일 넓고요. 투싼과는 큰 차이가 없는 휠베이스를 보입니다. 솔직히 이번 투싼이 롱베이스로 나왔기에 이렇게 커진 거지 유럽형은 숏베이스로 판매가 되고 있죠. 외관으로는 작은 변화를 통한 크게 달라진 인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1년형이 아닌 2022년형으로 다시 명칭이 바뀐 트래버스 페이스리프트에서 선보인 듀얼포트 그릴은 중앙 크롬 라인이 헤드램프까지 가면서 기존의 미국차 특유의 약간 밋밋한 디자인을 한층 더 세련되게 보여주고요. 트래버스도 그렇고 이코녹스도 그렇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범퍼 라인에 맞춘 헤드램프의 일체식으로 보이는 형상을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죠. 그릴 가운데 쉐보레 마크부터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크롬 라인을 중심으로 상단에는 주간주행 등, 하단에는 LED 헤드램프로 이코녹스만의 차별적인 디자인 요소를 나타냈고요. 범퍼 역시 굵직한 라인 안에 세부적인 곳에 에어벤트 디자인을 적용을 하였고 세로형 안개등과 크롬 가니쉬를 더해 세련미를 연출했습니다. 트래버스 페리와 마찬가지로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요. 리어 부분의 테일램프에 LED 그래픽으로 상단과 하단을 나눈 형태를 줘서 더 볼륨적 느낌을 주었고 범퍼 하단에 듀얼 머플러와 스키드 플레이트가 더해졌습니다. RS 트림에는 트레일 블레이저처럼 프론트 그릴과 윈도우 라인에 다크 크롬을 적용, RS 전용 로고와 전용 디자인 범퍼와 블랙 보타의 엠블럼과 함께 RS 전용 블랙 휠 및 뒷 범퍼에 머플러 팁을 적용하여서 더욱 특별함 및 스포티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대체로 트래버스도 그렇고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전체적으로 무언가 아쉬운 듯한 듀얼포트 그릴을 더 멋있게 업그레이드 시킨 모습이고 그에 따른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역시 손보면서 완성된 디자인을 보여줬죠. 그에 비해 실내는 참 역시 미국 차량다운 미국스러운 모습의 실내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 전 세대 대비 달라진 점을 찾기가 힘든 것이 약간의 아쉬움이 따르지만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서 실내 디자인까지 대부분의 차량이 그렇듯 딱 외관 및 기능적이나 엔진 트림에 추가만 하지 실내까지 싹 혁신적으로는 바꾸진 않습니다. 기어노브 디자인이 트래버스 페이스리프트처럼 바뀌었고요. 내비게이션이 신규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과 수동모드 변환 시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이 기어노브 좌측에 있어 엄지손가락으로 변환이 가능하게 용이해졌다는 점, 그리고 RS 트림에서는 스티어링 휠에 블랙 보타이 엠블럼과 함께 송풍구의 크롬 가니쉬, 스티어링 휠에 블랙 크롬 가니쉬 및 레드 스티치를 통한 차이를 줬습니다. 우선 쉐보레 기어노브 하면 참 희한한 시스템으로 수동 모드에 기어 변화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위로 하면은 마이너스, 아래로 당기면은 플러스가 되는 방식이나 패들 시프트 방식을 놔두고 왜 항상 저런 버튼식을 고수할까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약간 문화적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 미국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이죠.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에도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스포티한 주행감을 위한 것으로만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달려 나오는 것은 보통 회생 제동 단계 조절 기능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회생 제동의 기본값에 대한 평균화를 맞추기 힘들기에 운전자 저마다의 불만이 있었는데 패들 시프트로 그 강도를 조절하고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된 거죠. 일반 내연기관에 달린 패들 시프트는 빠른 변속을 위한 것과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기어 변경을 시키는 점, 이런 장점들을 어필을 합니다. 컬럼 방식이 있지만 이 또한 핸들에서 손을 떼고 조작해야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기에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을 가져가는 것은 장점이죠. 하지만 쉐보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약 120km, 즉 75마일 이상의 속도에 대해선 벌금 및 제도가 엄격하기에 한 손으로 컨트롤하고 한 손은 기어 노브에 손이 올라가는 것을 착안, 그럼 버튼 누르듯이 하면은 기어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시간적 텀이나 패들 시프트가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에 따른 불만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여 현재와 비슷한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죠. 직관적이면서 빠른 텀을 보이지만 오히려 서킷에서 즐길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 매우 불편함을 주죠. 이런 부분을 제외한 항속주행이나 시내주행을 하는 특성상에 맞춰진 수동모드라 보면 되고, 쉐보레의 이런 버튼형 수동모드 방식에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기어를 고정한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수동 모드에서 기어를 고정시키지 뭔 소리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제조사는 레드존까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 수동 모드에서도 가솔린 임에도 엔진의 내구성 보호를 위하고 미션의 다단화 때문에 수동 모드 시에도 가솔린 기준 5000rpm에 가까워지거나 그에 못 미쳐서 단을 자동으로 바꾸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쉐보레 같은 경우 레드존 직전까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특히 최근 9단 미션에서 1, 2, 3, 4, 5단까지도 빠른 변화를 보이는 만큼 그 단수에 대한 충분한 RPM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 또한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단 버튼의 오작동 방지를 위한 좀 더 자연스러운 포지션의 엄지손가락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위치를 옮긴 점은 매우 잘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위치는 상당히 껄끄럽고 불편한 부분이 있던 것이 확실하죠. 다른 부분은 전세대와 비교해서 딱히 얘기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트렁크 용량은 후석 폴딩 전 846L, 폴딩 시 1798L를 마크하고, 이는 일반 티구안의 615L, 폴딩 시 1655L, 그리고 투싼의 기본 용량 622L보다도 확연한 차이로 더 많은 용량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단점 또한 있는데, 생각보다 실내에 사용된 제품들이 좋은 재질이 아닌 이런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들어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만큼 좋은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풀 옵션을 사용한다고 해서 플라스틱이 사용된 그쪽에 내구성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특히 차량의 급을 생각한다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풀 플랫이 되는 폴딩 시트와 바닥면은 차별화가 되는 장점 중에 하나일 듯 합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그냥 거의 풀 플랫이라고 볼 만큼 플랫이 됩니다. 2열 시트를 폴딩한다면 트렁크 바닥과 높이가 맞아 화물을 싣고 내리기 편한 부분 및 2열 차축 부분 역시 플랫 방식이라 좋은 거주성을 제공하는데요. 프로펠러 샤프트가 뻗어나가는 그 터널 구간에서도 봉긋 솟아오르는 게 없다는 거죠. 경쟁 모델과 안정성을 간단하게 비교해 볼 텐데요. 우선 사람의 골격을 담당하는 프레임 부분은 단연 돋보이는 부분으로 인장 강도 1GPa 이상의 기가스틸 20%를 포함 차체 82%의 고장력 및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하여 강성을 높였고요. 이는 2011년부터 6년 연속 이코녹스가 미국의 IIHS 선정 가장 안전한 차에 뽑혔습니다. 국내 경쟁 차종 중 가장 핫한 올류 투싼의 강판은 AHSS 강판 비율이 51% 적용으로 약 900kg 이상에 달하는 컨테이너 무게를 견디는 수준이고요. 이 AHSS는 초고장력 강판의 약자이기도 하는데요. 올류투싼은 제곱밀리미터당 60kg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고, 세계 철강협회에서 정한 590MPa에 부합을 하죠. 이것을 51% 적용했다고 하고요. 기가스틸의 유무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네요. 하지만 유로 NCAP에서 별 5개를 획득을 했고요. 르노 삼성의 QM6 역시 44%의 초고탄성 강철 및 탑승객 보호셀의 초고장력 강판과 고장력 강판 모두 포스코의 강판을 사용하고 있고, 초고장력 강판은 1GPa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충돌 테스트에서 엔캡에서 역시 별 5개를 받았죠. 도요타의 라브4는 포스코사의 기가파스칼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 엔캡 테스트에서 역시 별 5개를 획득을 했고, 월드 플랫폼 중 하나인 GA-K 플랫폼은 기존 플랫폼보다 30%가량의 강성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밝혔죠. 폭스바겐의 월드 베스트셀링카인 티구안 역시 하체는 85%의 고장력 강판 사용으로 인해 유로 엔캡에서 별 5개를 받았습니다. 인잔 강도나 기타 여러가지를 따진다면 솔직히 이코녹스가 상당한 안전성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죠. 쌍용처럼 정말 제대로 된 강판 사용을 한다는 점이 생각보다 어필도 안 되었다는 게 많이 아쉬운 점 중에 하나고요. 미국차 광고는 솔직히 볼보처럼 단순하면서 단단한 느낌이 드는 광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재원상의 단순 마력 수치 갖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너무 비싼 가격 대비 안 좋아 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죠. 최근 영상에서 자꾸 프레임과 강판 얘기가 나오는 것, 솔직히 그게 무엇이든 간에 후유증이 남아 치료비로 많이 나가느니 차라리 수리비가 나오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코녹스의 옵션 중 또 다른 특징은 사각지대 센서가 일반적 초음파 방식이 아닌 더 감도가 길고 좋은 레이더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당연히 핸들링은 타사와는 다른 REPS, 즉 현대로 따지자면 RMDPS를 제공을 합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연하의 햅틱 시트를 기본 사양으로 적용을 시켰는데요. 이는 쉐보레의 럭셔리 버전인 캐딜락에 적용을 할 만큼 고급 옵션 중에 하나이죠. 햅틱 시트는 경고음 대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서 사각지대 경고나 전방 충돌 경고 등 윈드실드에 반사되는 빨간색 LED 등 전멸의 횟수에 맞춰 햅틱 시트 역시 같이 작동이 된다는 점, 그리고 동승석에 앉은 사람이
경고음을 듣고 불쾌함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 보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끔 도와준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파워트레인은 좀 더 뒷부분에 가서 경쟁 차량과 함께 살펴보고요.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반자율주행 부분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코녹스의 포지션이 미국의 여성분들, 특히 젊은 세대나 나이 든 세대 불문하고 안정감이 높고 민감한 악셀 반응이 아닌 안정감이 있는 운전을 위한 차로서 파워트레인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워트레인은 좀 더 뒷부분의 경쟁 차량과 함께 살펴보고요. 솔직히 기존 이코녹스의 안전운행 보조 부분, 특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왔었고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은 타사와는 다른 수차례 경고음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능 자체를 해제시키는 것이 아닌 경고음과 함께 계속 유지시켜준다는 점이 차별점이죠.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ACC 옵션을 추가하여 보다 더 반자율주행에 가깝게 업그레이드 했다는 점이 다행이죠. 우선 기본으로 달릴 옵션 사양은 차선 이탈 방지와 보행자 감지 및 저속 차량까지 감지 가능한 비상제동 시스템이 있고 전방 충돌 경보 및 어댑티브 하이빔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옵션으로는 자동 주차 기능과 전면 주차 센서 및 ACC, 서라운드 뷰와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은 옵션 사양으로 제공을 합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파워트레인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코녹스는 기존 디젤 1598cc 엔진에 136마력, 최대 출력 3500rpm, 리터당 12.9km를 마크하고 자동 6단 미션을 결합한 전자식 제어 사륜 모델을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 디젤 모델이 다 없어지고 가솔린 엔진으로만 대체가 됩니다. 우선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170마력과 27.5kg의 최대 토크를 나타내고 2.0 가솔린 터보 엔진은 252마력의 최대 토크 35.3kg의 힘을 냅니다. 1.5 터보 엔진은 6단 자동 변속기를, 2.0 터보 엔진은 쉐보레의 최신 9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을 했고요. 2.0 터보 엔진은 말리부와 같이 탑재하는 엔진이죠. 공도나 약한 언덕 등 개인적으로 160마력 이상이면 포장된 도로에 웬만한 언덕까지 충분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90마력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의 출력을 느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 도로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 정도면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기존의 심장병에 대해서는 만회하는 모델이기도 할 것이고요. 아직 공식 영미는 나와 있지 않지만 1.5 터보 엔진 같은 경우 복합 리터당 13km 정도로 보이고 2.0 터보 엔진은 도심 9.4에서 9.8, 고속 13.2에서 13.6L를 마크할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코녹스의 에어로 셔터가 2018년 모델부터 있었는데요. 이는 상당히 이 차량급과 가격대에서 보기 드문 케이스죠. 이는 BMW에서 보이는 추가 냉각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될 때 자동으로 그릴의 셔터를 닫아서 공기저항을 최소화해서 연비 향상 및 동력 효율을 이끌어내는데 정차 시에도 마찬가지로 작동이 됩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상품성을 올린 대신 디젤 엔진 트림이 없기에 트레일 블레저처럼 기존 가격과 같이 하거나 100에서 150만원 정도 더 싼 가격으로 1.5L 터보는 선보일 수도 있을 듯 하죠. 이는 깡통 트림을 말하는 것이고 기본 옵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1.5 터보 가솔린 가격은 LS 모델은 2750에서 2800만원에서 시작,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3600에서 3650 정도 ACC 포함이고요. 2.0 터보 모델은 시작가는 최소 3000만원 이상으로 약간 높은 금액대로 시작을 하겠지만 기본 옵션이 좀 많이 달리고 옵션 포함 이류는 최대 3,750만원에서 3,800만원, 전자식 사륜 장착 시 3,900에서 4,000만원으로 심리적 방어선이었던 4,000만원이란 금액을 넘지 않게 하려는 모습을 보일 듯 하고요. 게다가 2021년은 포드가 워낙 공격적인 정책을 예고를 했기에 가격면에서 특히 신경을 쓸 듯 합니다. AWD는 기존 그대로일 듯 하고 트래버스의 새로운 스위처블 AWD는 장착이 되지 않을 듯 하죠. 풀타임 상시 사륜 시스템이 아닌 전자식 제어 AWD라 고속주행에는 전륜구동 상태로 진행을 하다가 차량의 미끌림이나 구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뒷바퀴에 구동력을 가하는 시스템이기에 스위처블 AWD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고요. 쉐보레에서도 연식 변경 전 모델을 모든 공식 및 비공식 프로모션 다 해서 15%에 가까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죠. 유료비나 상품권 지원 등 다 합하면 거의 18% 정도에 가까운 할인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현행 모델 구매 역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분이라면 현행 모델 구매도 나쁘지 않아 보이죠. 경쟁차인 토요타 RAV4는 일반 직렬 4기통 2.5 자연흡기 엔진에 207마력의 6600rpm에서 최고 출력을 발휘를 합니다. 자동 8단 미션을 장착을 했고요. 가격은 단일가 3,600만원이고 2.5L 하이브리드 2류는 4,059만원, 2.5 하이브리드 AWD는 4,627만원을 마크를 합니다. 현재 할인 프로모션을 유치 중이고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가솔린 트림에서는 추가 할인이
매장과 딜러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 150에서 200만원 사이에 총 할인 프로모션 금액이라고 보면 될 듯 하고요. 투싼 같은 경우에는 디젤에 AWD까지 합친 풀옵션 가격이 3,567만원을 마크하고 직렬 4기통에 180마력 그리고 5,500rpm의 최대 출력을 나타내고 7단 미션을 장착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코녹스와 투싼을 비교하다가 이코녹스와 산타페나 렉스턴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렉스턴은 좀 현재 좀 위기가 있으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슬퍼지네요. 산타페 캘리그라피 트림 가솔린 2.5 터보는 281마력의 6000rpm에서 최대 출력 및 복합 연비 리터당 10.1km를 마크하고 8단 미션을 장착했는데요. 이륜 선택 시 3,839만원으로 크기에 대한 가격 이점이 충분히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특히 르노 삼성의 QM6 같은 경우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보이는데요. 프리미에르 트림인 가솔린 자유흡기 2.0 엔진 144마력의 6000rpm에서 최대 출력을 보이고요. 복합 연비는 리터당 11.6km를 마크를 합니다. 닛산의 CVT 미션을 장착을 했고요. 이 또한 많은 고민을 보일 듯 하네요. 예상하는 가격대로만 나와준다면야 그래도 다시 한번 국내 중형 SUV 시장에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이코녹스가 또다시 실패를 한다면 이코녹스 말고 어쩌면은 일반 블레이저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코녹스와 트래버스 사이급에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으로 좀 더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중형 SUV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코녹스는 4링크에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였고요. 타사의 3링크 멀티링크 방식보다 조금 더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금액대에 비한 포지셔닝이 좀 애매해서 국내에서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차량이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27만 대가 팔린 만큼 베스트 셀링카입니다. 최근 품질면에서 페이스리프트 버전들이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해외 매체에서 기대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중형 SUV의 다양한 경쟁을 만들어 봤으면 하네요. 다들 폭설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눈길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본 채널 더 발전을 할 테니 많은 사랑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칼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